쿠바의 햇살은 참으로 잔인하더군요. 아바나의 눅눅한 공기가 대사관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평양의 그 차가운 겨울바람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류실에서 마주한 한 장의 전문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양으로부터 날아온 소환 명령, 그건 단순한 업무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뒤에 찍힌 붉은 도장은 이미 숙청 대상이라는 낙인이었지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저는 물론이고 제 사랑하는 딸 은지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은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은지는 낡은 잡지 속 자유로운 세상을 보며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군요. 쥐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리는 은지의 고른 숨소리가 마치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북한의 그 척박한 체제 아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은 오직 저 아이의 꿈속에만 존재했던 것일까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숨 바쳐 충성해왔던 그 체제가 사실은 우리 부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는 것을요. 서류실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들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저들이 제 뒤를 쫓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사관의 복도는 평소보다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 했었지만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온 대사관에 울려 퍼지는 것만 같더군요. 복도 끝에 서 있는 경비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자 저는 숨을 멈추고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긴박한 발걸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들의 부속품으로 살지 않겠다고. 아바나의 이 낯선 밤공기를 뚫고 은지의 손을 잡고 반드시 저 높은 장벽 너머로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가방을 챙겨 은지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잠든 아이의 어깨를 조심스레 흔들어 깨우자 은지가 비몽사몽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아이의 입을 막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날 거라고,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요. 은지의 눈동자에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사관 뒤편,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쿠바의 밤하늘은 낯설기만 했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우리가 평생토록 갈망해온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사관의 금속 배지를 떼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달릴 뿐입니다. 그때 아바나의 햇살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카리브의 볕이 우리 가족의 등에 닿을 때마다 그건 태양의 온기가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보위부의 서늘한 시선처럼 느껴졌지요. 아버지는 대사관 관저를 나설 때면 항상 습관처럼 넥타이를 고쳐 매셨습니다. 그 넥타이 매듭 하나가 흐트러지지 않아야만 우리가 평범한 외교관 가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우리 집 거실 벽면에는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 속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 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반자 앞 골목 어귀에 상주하며 우리가 내뱉는 숨소리까지 검열하려 들었지요. 우리는 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시장에 가고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을 읽는 배우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연극의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들키면 죽음이고 성공하면 자유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무서운 공식이었죠.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손주머니 속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숨기곤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탈출경로와 접선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며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짧은 순간 저는 요원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길가에 주저앉아 신발끈을 고쳐 맸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요원 하나가 담배를 비벼 끄며 우리 쪽을 힐끗 바라볼 때마다 저는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명호야, 정신 차려라. 멍하니 서 있으면 남들이 이상하게 본다. 그 말씀은 사실 저에게 하는 경고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환자 문을 나설 때마다 우리는 0.1초의 틈을 노렸습니다. 요원들이 교대하는 그 찰나의 시간, 혹은 대사관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며 일으키는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리는 그 짧은 순간들이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미리 챙겨둔 짐을 작은 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가족 사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약간의 외화가 전부였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부르시더니 창밖을 가리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가로등 아래 요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저 그림자가 가장 길어지는 틈을 타서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이더군요. 고향 평양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맞추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감정을 드러내고 감정은 곧 발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보이부의 무전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짐을 조금씩 현관 근처로 옮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떠나야 할 상황이 생기면 몸만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완벽한 연기를 끝내고 진짜 현실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저의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 저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초상화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감옥과 작별하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이 철창을 넘어 어둠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아바나의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달콤했습니다. 아바나의 밤은 낮보다 더 위협적이었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뱀처럼 굽이치는 골목길은 습기로 가득 찼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았죠. 보이부 놈들의 검은 세단이 거리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뒷골목 쓰레기장 구석에 몸을 구겨 넣어야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제 안에 수련이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녀석의 체온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아시겠습니까? 등 뒤에 칼을 꽂으려는 자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공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수련이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깨를 다독이며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을 저 붉은 지옥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수련이는 미리 봐두었던 하수구 통로를 향해 제 손을 끌었습니다. 쥐들이 득실거리는 그 어둡고 눅눅한 곳을 기어갈 때 콧속을 찌르는 오물 냄새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를 쫓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멀리 공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나 먼 길이었나 싶더군요. 길목마다 배치된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죽은 듯이 엎드렸습니다. 수련이는 낡은 가방을 꽉 쥔 채 곁에 있던 돌멩이를 굴려 반대편 담장 너머로 소리를 냈어요. 놈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찰나 우리는 그림자처럼 공항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공항 활주로 끝 비행기들이 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수령님의 그림자 아래서 숨죽이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림자를 찢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겁니다. 수련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보더군요. 그 눈 속에 담긴 결연함은 평양에서의 그것 많던 여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공항 내부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빛들이 일제히 우리가 숨어든 경납고 쪽을 향해 쏟아졌지요. 놈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련이를 등 뒤로 감추고 비행기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여의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엔진 열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탈출의 냄새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저 거대한 철새의 뱃속으로만 들어가면 이 지옥 같은 아바나를 떠나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놈들의 군화 소리가 경납고 입구까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해 겨눠지기 직전 저는 수련이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디뎌야 할 이 한 걸음이 생과 사를 가르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 같군요.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3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숨통을 조여오는 압박감은 더 거세졌죠. 이곳은 고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낯선 언어들이 거리마다 넘쳐났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으니까요. 등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훈련받은 공작원들은 끈질기더군요.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지, 무엇을 먹는지, 심지어 어떤 꿈을 꾸는지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심의 복잡한 시장통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유독 차가운 시선 하나가 제 뒷덜미를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근육이 굳더군요.
낡은 회색 외투를 입은 사내,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담배를 붙이는 척하며 제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북한 보이브 놈들의 전형적인 추적 방식이었죠. 심장이 귓가에서 방망이질을 해대는데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의 그 공포는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잡히면 북에 두고 온 내 식구들이 어떤 취급을 당할지 그게 더 끔찍했던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주변의 상점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살폈습니다. 저쪽 골목에서 덩치가 큰 사내 둘이 제 보폭에 맞춰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리를 자르려면 복잡한 곳으로 숨어드는 게 상책이었거든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사람들을 밀치고 지나가는데 제 등 뒤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양 사투리가 섞인 아주 익숙하고도 혐오스러운 말투였죠. 야, 거기 서라. 멈추지 않으면 내 목숨은 없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었지요. 저는 개찰구를 뛰어넘어 들어오는 전철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찰나의 순간 저를 쫓던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더군요.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짐승처럼 승리감에 도취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전철이 출발하고 덜컹거리는 소음 속에서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품었던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하루를 더 살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옷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오토바이 소리,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저를 잡으러 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해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맺혔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저들이 찾아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다시 깨어나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다음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거리의 길목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건 저를 옥죄어 오는 올감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방패처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국경을 넘기 직전 약속된 장소인 허름한 식당 뒷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 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살기나 탐욕이 아닌 오직 저를 살려내겠다는 서늘하고도 정중한 의지가 엿보였으니까요.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동무, 아니 명호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북에서 평생을 살며 누군가 제 생명을 진심으로 지켜주겠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던가요? 늘 부의부의 감시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 다정함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의 행방을 묻더군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국경 너머 안전가옥에 숨어있던 가족들의 소식을 그들이 낱낱이 꿰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인지 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저들의 동선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 겪었던 위기까지 그들이 미리 파악해서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 구하는 게 이 나라에 무슨 대단한 이득이 된다고 이토록 치밀하게 움직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작전을 수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지옥 같은 세월을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향한 제 절절한 그리움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게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식당 안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국물 맛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먹는 내내 손이 떨려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옆에 앉은 요원 중 하나가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손길에 실린 온기가 뼈마디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급히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펼쳐진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고 국경을 넘기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길이 남았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낯선 타국에서 처음으로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치르겠노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을 던지며 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배낭을 고쳐맸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는 저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제 뒤에는 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식당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요원들이 앞장서고 제가 그 뒤를 따르는 그 짧은 걸음걸이 속에서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저 멀리 감시초소의 불빛이 번뜩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고 훅 끼쳐오는 한국의 공기. 그건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지요. 옆에서 봤던 국정원 요원의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공항 내부의 화려한 조명과 면세점의 분주함 사이에서 이미 우리를 쫓아온 그림자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꿈만 같았는데 입국장 통로를 지나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꽂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을 감시받으며 살았기에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 멀리 여행객 틈에서 껴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지만 눈동자는 쉼없이 우리 가족의 뒤통수를 훑고 있는 저 남자들. 보위부의 훈련을 받은 공작원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요원들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마치 일반 여행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에워싸면서도 주변의 보안 요원들과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통로의 동선을 순식간에 통제하기 시작했죠.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그냥 평범한 관광객처럼 웃으며 걸으세요. 귓가에 들려오는 요원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서 팽팽하게 담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저 공항의 큰 전광판을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지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옮겼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우리가 출구를 통과하는 순간 저들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낚아채려 할 때 공항의 평온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겠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온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던지요. 저들은 우리가 겪어온 지옥을 알까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의 마지막 눈물과 국경을 넘을 때 들렸던 총소리의 공포를 알까요? 갑자기 공항 보안 요원들이 입국장 구역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며 사람들의 흐름을 교묘하게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노리는 공작원들의 동선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원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인간 방패가 서서히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항 안내 데스크 뒤편으로 몸을 숨기며 우리가 출구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을 정면으로 주시하고 있었죠. 마지막 출구까지는 불과 50m. 하지만 그 거리가 마치 몇 킬로미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요원 하나가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문 밖까지 뛰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제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북한을 떠나올 때 다짐했던 단 한 가지. 다시는 저들에게 잡혀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떠올렸죠. 자동문 너머로 쏟아지는 환한 빛이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처럼 보였습니다. 요원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발을 내딛는 소리, 그리고 공항 안을 울리는 긴박한 무전음이 뒤섞이며 인천공항이라는 거대한 공간이 하나의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코 속으로 훅 끼쳐 들어오던 공항의 냄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의 땀 냄새가 섞인 그 묘한 공기, 그게 바로 자유의 냄새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안심은 사치였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구두 소리와 무전기 잡음은 저를 다시 지옥의 문턱으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보이부 놈들이 보낸 그림자들의 총구가 우리 가족의 뒷덜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품에 안긴 어린 딸아이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데
제 다리는 공포에 질려 한 발짝도 떼어지지 않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요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와 추격자들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탕탕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항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요원들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뛰라고요. 제 눈앞에서 요원 한 명이 어깨에 총탄을 맞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꽃처럼 번져나갔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리가 하얘지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배워온 국가는 오직 지도자를 위해 인민이 희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총알바지가 되는 것이 영광이라 가르쳤고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세뇌했지요. 그런데 지금 저 이름 모를 요원들은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이름 없는 저와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눈빛에는 증오나 광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서늘하고도 따뜻한 책임감만이 서려 있었죠. 도망치는 와중에도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추격자들의 발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를 향해 괜찮다는 듯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국가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곳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그곳은 우리를 부속품처럼 썼지만 이름도 모르는 이들은 우리를 한 명의 귀중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비상구 넘어 안전구역으로 뛰어들었을 때 뒤에서는 다시금 거센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자유를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도 끝을 달리는 동안 제 등 뒤로 요원들의 마지막 무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작전 성공이라는 짧고도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의 낡은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건너가는 징검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세 명의 탈북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 자체였으니까요. 안전구역 너머로 보이는 창밖에는 어둠을 뚫고 새벽빛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눈부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뒤쫓던 그림자들이 여전히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먼 곳으로 아무도 우리를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야만 합니다. 발밑에 닿는 아스팔트의 감촉이 참으로 생경했어요. 북한에서는 눈 덮인 산길이나 흙투성이 비탈길만 밟으며 살았는데 이곳은 어찌나 매끄럽고 평평하던지. 낯선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데 그건 단순히 차가운 바람이 아니었어요. 매캐한 연탄 냄새도 썩어가는 늪에 악취도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기였죠. 제 뒤로 동생 명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더군요. 아시겠습니까? 그날 밤 국경을 넘을 때 보이부 놈들의 총구 앞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 아직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놈들이 금방이라도 달려와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갈 것만 같아. 몇 번이나 멈춰서서 어둠 속을 노려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포가 없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눈도, 우리를 짐승처럼 부리던 붉은 깃발도 여기엔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어느덧 새벽동이 터오는데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고향집 창문 너머로 보이던 잿빛 하늘과는 차원이 다른 투명하고 푸른 빛이었죠. 명호가 웅크린 채로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냐고. 그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우리는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지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장을 뒤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제 우리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할 수 있는 권리. 북한에서는 사치였던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지나온 길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걷던 그 며칠간은 마치 수십 년 같았죠. 발가락이 동상으로 짓물러 터져도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렸던 것은 오로지 저 너머에 있을 자유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러나 닿을 수 없다고 믿었던 세상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명호는 길가의 빈 작은 꽃 하나를 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저 아이의 눈에 담긴 세상은 이제 잿빛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던 그 찬란한 색깔로 가득 차 있겠죠.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는 대신 저 앞에 낯선 풍경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또렷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도 고요한 자유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그저 이 낯선 도시의 소음 속으로 섞여 들어가 평범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향 땅에 두고 온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리더군요. 그분들에게도 언젠가 이 공기를 마시게 해드리겠다는 묵직하고도 슬픈 다짐을 품은 채 우리는 그 거대한 도시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